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하나의 테마로 한국 사회를 조명하는 테마 시사 시간인데요. 오늘의 테마는 고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시대에 고향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15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집중 테마 시사.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의 인문학자, 인문공동체 책고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마가 고향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두 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오찬호 작가는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네. 언제까지 거기서 사셨어요, 그러면? 제가 20대 초반까지 살았는데, 근데 제가 제 인식에 있는 저희 집이 80년에 지어서 갔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모님이 그 집에 사세요. 그러니까 46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집이 거의 뭐 찌그러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모든 추억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우선 오찬호 작가님 부럽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들을 놀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고향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고향이 없는 사람. 보통 그렇게 간주되죠. 그렇죠. 예, 서울도 고향은 고향인데 서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고향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향의 의미부터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정의가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으로 정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 플러스 정서적 공간, 이걸 다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향이라고 이제 하는 뭐 게. 농경 사회의 특성상 조상 대대로 살았던 곳, 그렇죠. 여기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고향의 개념 속에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은 그러니까 뭐 서울에 태어났다는 고향이 없다 그러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뛰어놀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산과 들이 있고 또 이웃들 간에 서로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서울은 그런 게 없는 도시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교류도 없고 또 이렇게 좀 삭막하고 네. 이런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고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의 고향이라도 이제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 쌍문동 골목, 그죠? 맞습니다. 예. 뭐 고향 냄새가 좀 나긴 하지 않습니까? 마침 제 고향이 그쪽 아, 가까운 그래요? 곳에 아니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 대구는 허허벌판 같은 지역처럼 되는데, 근데 요 지점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서울에서 고향은 좀 더 세분화된 지역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면 그냥 대구다, 뭐 구미면 구미다, 네. 뭐 부산이면 부산이다 그러는데 서울은 어떤 동네, 그렇죠. 어떤 동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더 좁혀서 골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서울은. 네. 그죠? 네. 근데 우리 그러면 오찬호 작가님은 대구 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고향의 정의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혹은 또 뭐 마음속에 그리운 곳,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게 혼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자기의 정서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어떤 대구의 정서라는 것을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선생님, 친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같은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닮기 싫은데 닮아 있는 거죠. 그냥 나한테 스며들어 버린 정서 같은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굉장히 나는 이런 식으로는 성장하기 싫어. 내가 생각했던 뭐 대구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싫어 그러면서 막 의도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정서도 존재하거든요. 탈출하고 싶은 곳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증의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좀 저한테는 좀 적합한 설명인 그런데 이 것 같습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선입견이나 편견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어디 출신이라는 네, 것. 맞습니다. 뭐 호남이냐
뭐 영남이냐 또는 뭐 충청이냐.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유들이 컸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 정치적인 데서 출발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서도 어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때 이런 식으로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편견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게 를 많이 느껴봅니다. 제가 살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도 뭐 사회학을 하면서 대구에 대한 비판적인 글도 많이 쓸 수 있겠죠. 특히 정치적인 결과가 나올 때는 뭐 제가 대구의 보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대구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완전 대구가 뭐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거예요. KTX 타고 한 번 와봤대. 뭐 그런 사람이 막 결과 보고 막 대구는 정신 차린다 그러면 약간 조금 기분이 나쁠 때도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내가 살았던 곳을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 뭔가 폄하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고향하면 따라붙는 단어가 향수잖아요. 향수. 네네. 근데 향수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향수라는 걸 느끼지 않잖아요. 결국은 타향살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는 사람에게 향수에 걸린다. 그러면 뭘 갈구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고향을 떠나서 타향을 살다 보면 고향에서 만끽했던 온화함이라든가 따스함이라든가 편안함 이런 것보다는 치열한 어떤 현실 속에서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그 고향이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정서도 다르고 여기서는 박탈감도 느끼기도 하고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럼 내가 살았던 고향에 가면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숙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있는데 하면서 그 삶이 팍팍할 때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향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상경을 해서 우리가 향수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건데 주로 이제 서울로 많이 오게 되죠. 근데 그 서울에 딱 서울역에 내렸을 때 예전 대우 빌딩 같은 것이 진짜 약간 압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어떤 서울살이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는데 또 다짐만큼 또 안 되는 게 또 서울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게 되고 또 그 향수, 그러니까 상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내가 집안을 먹여 살리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개선 장군처럼 돌아가겠다라고 오는데 또 뭐가 잘 안 될 때. 이제 그건 이제 유학길이 오는 그렇죠. 거고. 향수가 그렇죠?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옛날에 수많은 가난한 여성들은 탈출해서 갔거든요. 그렇죠. 탈출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힘든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근데 뭔가 고향은 그립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 그 얘기하니까 70년대 이제 그 명절 앞두면 꼭 그 나오던 뉴스 영상이 있죠. 이제 큰 회사 이제 그 제조업 공장에 버스가 쭉 줄 서 있고 이 버스는 대구 가는 버스, 저 버스는 부산 가는 버스 막 했고 그 노동자들이 손에 바리바리 선물 들고 버스 타는 장면들. 이게 참 명절 때마다 나왔던 장면인데 지금 이제 물론 그런 건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향수 뭐 노스텔지아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났던 공통된 어떤 정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렇죠. 봐야 네. 그 향수를 느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문학의 하나의 전형적인 주제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뭐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가 서구에는 대표적이고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연명의 귀고래사 이런 것도 동양을 대표하는 어떤 향수를 그린 작품들 얘기하고요. 그 이후로도 그런 어떤 향수에 대한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문학 작품들은 끊임없이 변주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형식으로 나와서 오히려 또 그런 작품을 읽으면서 또 자기 독자가 또 향수를 또 한 번 또 자극받기도 하고 그 김에 고향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 보편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수구초심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난 곳, 기소 본능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물며 동물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더 자기가 살았던 곳 또는 부모님이 계신 곳 이런 것에 대한 향수는 아마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맨날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스텔지아 이제 향수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도 되게 더 많이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향수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타향살이의 팍팍함의 하나의 이제 거기서 비롯된 현상이지. 타향살이를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고향을 이용하는 쉽게 하면 행차하는 고향을 행차하는 차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날 그 표정들 이게 명절이 많은 사람들한테 힘든 이유가 누구는 이제 그렇게 행차하고 있고 그렇죠. 누구는 뭔가 선물도 좀 작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거기서 어떤 비교감 그래서 이제 드문드문 또 가게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같습니다. 금이한양이란 말과 그렇죠. 토의귀향이란 말에서 반대말로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로 우리가 예.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전통적 관념은 보통 농경 사회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가부장이 고향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고향을 찾아가면은 동네 커뮤니티는 그대로 다 살아 있고 그죠? 해 들어가는 이런 모습 이거는 농경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고향의 전형성도 결국은 농경 사회의 결과물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의 전형성은 띠고 있지만 꼭 농경사회인 고향만 그리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도 하나의 케이스라고 봐야지 그것이 뭐 전형이고 꼭 농경사회를 통해서 향수라는 어떤 감정이 나왔다 이렇게 동치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다못해 뭐 대부 시리즈 같은 거 뭐 깽단 영화 이런 쪽에서 보면 고향에 대한 애착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이탈리아 뭐 시칠리아 예. 이쪽 서구에서도 보면 거기 꼭 농경 전통 때문에만 그런 물론 시칠리아에서 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뭐 장사를 했던 사람이든 뭐 했던 사람이든 자기 고향 그 집 고향에 대한 집단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 뭐랄까요 그 우리가 아까 전쟁 얘기하셨는데 그 원치 않는데 고향을 떠났던 케이스 중에서 유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살기가 힘들어서 또는 어떤 폭정에 시달려서 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와서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 현대는 또 난민들도 있고 난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서구는 그런 보헤미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헤미안들이 주로 예술 쪽에 복무를 많이 하는데 보헤미안 음악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퍼요. 그 이제 슬픈 감정이 왜 배어 있냐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정서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보헤미안 전통들이 이어져 와서 하나의 어떤 그 음악이라든가 예술 장르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쳐들어가갖고 집단적으로 쳐들어가갖고 공간을 활용하면 스쿼시라 그래가지고 공간을 점령해가지고 거기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점점 퍼지면 소호거리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거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헤미안 문화가 만들어낸 여러 문화 지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민들의 전통 우리나라도 그런 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서구에서 동양으로 넘어온 유민도 있었고 동양에서 서구로 간 지금은 이제 난민이라는 형태로 집단적으로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개별적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흘러다니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이 향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한국 사회로 다시 범위를 좁혀서 고향이라는 의미가 참 지배를 했고 많이 이야기됐던 것은 이촌향도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사는 터전을 바꿔야만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바꾸는 것이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시스템 자체가 다른 약간 좀 거칠게 말하면 농경사회 법칙이 통하던 곳에서 네. 산업사회 법칙이 통하던 곳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농경사회 법칙이 통한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뭐 사회학적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옛날에 이제 뭐 게마인샤프트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동사회라는 뜻으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거 그랬어요. 맞다. 오랜만에 들어. 네. 그게 이제 계절샤프라는 개념으로 바뀌는데 맞아요. 이제 회사, 뭐 정당 그죠. 이렇게 뭔가 이해관계로 이제 엮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산업화 사회의 특징은 마을 공동체도 이해관계로 설명되거든요. 내가 옆집이랑 무조건 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뭐가 그렇게 가독이냐 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 농경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산업사회로 갔는데 그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예. 매일매일이 좀 상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뭔가 죄책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향 걱정이 그러니까 뭔가 울거나 잊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를 굉장히 보잘것없이 좀 보는 거죠. 그러면 고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필수적인 요소로 집안 어른도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꼭 설정이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 속에 고향에 대한 이미지 속에 그게 들어 있죠.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런 집안어른 몇 명 때문에 고향이 너무 싫다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명절나고 어디 데려가서 뭐 집안 어른이다 하면 막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장례식 같은 거 한번 열리면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염을 구하고 막 무덤에 거의 모든 절차가 그 사람의 진두지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조금 그런 게 다 없어졌죠. 노하우라는 것이 옛날에는 노인 말만 들으면 야 오늘 저기 비 오겠다 나가지 마라 그러면 진짜 비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죠. 근데 그렇게 충돌을 또 많이 하죠. 과거 향수에서 어른의 존경심을 요하는 세대가 있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왜 집안 어른이면 다냐고 네. 그런 충돌이 실제로는 대단히 많습니다. 집안 어른이라는 개념이 권위의 상징이라면 그렇죠. 또 고향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또 그 씩 웃게 만드는 게 동네에 보면 치숙들이 한 명씩 꼭 있어요. 모자란 삼촌들. 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고 우리 뭐 대장 노릇도 하고 쫄병 노릇도 하고 그 치숙 또는 귀에다가 이렇게 머리 꽃 꽂고 다니는 여성 네.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권위적이지 근데 않고 네. 그거 말고 필수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첫사랑. 그것도 좀 있지 않나요? 첫사랑과 아닙니까? 고향의 공통점은 고향은 지금 같이 살고 거기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운 거잖아요. 첫사랑도 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누가 고향과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옛날에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의 정서에서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또 여러 가지 막 계산이 이제 생기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보편적 심리는 삶의 안정성에 대한 희구라고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고향 향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안정성 내지 안정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게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대전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뭔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 안정감 있는 이양이 보통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언제나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언제나 부모님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내가 집에 기댈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뭐 아버지 뭐 휴대폰 문자 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 이거 어쩌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사실 그 안정성이라는 게 뭐 엄마가 해준 집밥 뭐 김치찌개 맛 뭐 이 정도로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칼국수 먹다가 야 이거 고향의 맛이다 그러면 다들 네 고향 어딘데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조금 그런 식의 개념으로 좀 가볍게 소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 이사장님은 지금 고향이 서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고향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면 고향 하면 소외감, 외로움. 저는 두 분은 다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기 도시 빈민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 가난한 집안에 예. 산동네 예. 그래서 뭐 아이들이랑 열심히 놀았던 기억은 있는데 네. 그 동네를 상상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트라우마 비슷한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두리 촌 아이들이 거칠어요.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기 때 상처를 주고 받고를 많이 해요. 폭력도 사실 있고요. 그렇죠. 네. 어찌 본다면 그 원형으로서의 상처가 고향에서 예, 맞습니다. 나타나죠. 네네. 그렇죠. 그게 기억이 굉장히 깊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뭐 이파 저파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는 아이들이 이른바 요 속칭 요즘 개념으로 일진에서 예 그런 식으로 오. 근데 좀 그 안 가면 또 왕따 시키고 그런 트라우마가 좀 굉장히 깊어서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가도 또 뭐 한동안은 굉장히 외롭게 자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또 가난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예. 아기 다툼들 이웃 간의 싸움 아무것도 아는 일로 그냥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막 이런 일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하고 싶다, 여기 벗어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듣다 보니까 고향하면 또 진짜 빼놓을 수 있는 요소가 학교는 학창 시절이네요. 어릴 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 학교 동창 관계 이런 걸로 묶여 있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거기서 다 친구나 적이나 뭐 다 형성되니까. 저까지.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46년 동안 있는 본가도 보면 예전에는 이제 거기서 도로가 다 보일 정도로 약간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다 고층 아파트들이거든요. 애워싸고 네, 있고. 애워싸고 있는 오. 거죠. 그러면 이 집이 옛날에는 나한테 포근한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낙후된 집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학교에서 맺었던 어떤 정서라는 것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들 맺는 정서죠.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역에 산다고 그냥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친구가 나눠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이거는 그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비극이 그건 거죠. 이제 학창 시절의 추억이 학창 시절부터 끝까지 어른이 되어도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는 상경을 했고 누구는 지금 뭐라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는 아직도 대구에 있냐 뭐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을 하면 제가 뭐 이걸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학창 시절의 끈끈함이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다 이렇게 해체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끊고 2부에서 한번 좀 요즘 시대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테마 시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테마는 고향입니다. 고향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각을 틀어서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대 간에도 고향이라는 의미가 다를 수 있을까? 특히 요즘 청년 세대에게 과연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보통 고향이라고 떠올리면 우리들 네. 그렇죠. 영어로 하면 we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 세대들에게 고향은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니고 우리 케이지 같은 우리인데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꽤 많이 하죠. 뭔가 내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여기는 이제 남게 되면 뭔가 내가 결핍이 있는 존재인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도 가끔 고등학교 이런 데 강연을 가보면 지방에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울로 가라고 격려를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너의 성공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 비극적인 거잖아요. 네. 아마 지금 청년 세대는 더 심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화가 급진전을 되다 보니까 도시화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떤 고향의 의미, 아까 이제 서울의 고향인 분들이 갖고 있는 고향의 의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건데 좀 옅어지지 않겠느냐라고는 가설에서 이제 요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장님? 고향이 갖는 의미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정서적 의미잖아요. 그렇죠. 정서적 고향이라고 했을 때 고향의 특성은 뭐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보다는 그 이해관계 없이 많이 어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친구 또는 뭐 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할 텐데 요즘 청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관계 속에 쳐넣죠. 뭐 학원에서 성적이라든가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고향을 상실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추억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 없이 편안하게 어울리고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 고향이 상실돼 버린 거죠. 어렸을 때 충분히 뛰어놀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울렸던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주지 않은 채 성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고향이 없는 세대가 돼 버린 거죠. 야구팀만 비슷하더라고요. 너 대전이야? 하나? 야구팀만 뭔가 연결되지.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승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또 제가 이제 대구 살다 서울 살다 제주 살다가 세종에 왔는데 뉴스에 하나 이글스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는. 작년에 돌풍팀이었는데 왜 그랬어요? 네. 그 아이들도 학교 가면 다 하나 이글스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럴 거 보면 그래도 이 고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은 늘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집 애들이 둘 다 20대인데 저희 집 애들이 이제 그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닐 때 마포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마포 그 옛날에 살던 동네를 한번 갔어요. 그럴 때 있죠. 갔더니 뭐 이제 애들이 입에서 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때 여기서 뭐 했고 쉽게 말해 추억에 잠기는 이런 거 있던데요, 그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추억 이런 것 때문에 훨씬 옅어졌다는 거고 그렇죠. 양이 많지 않다는 거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추억을
그렇게 반추할 만한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뭐 늘 시간에 쫓기고 뭔가 쫓기면 살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 추억 같은 걸 별로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드님한테 그 고향이 옛날의 추억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고향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나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때 의미가 큰데 그 마포로서 너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 뭐 크게는 뭐 마포와 또 어느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혹은 도시 안에서 도시가 또 급속도로 개발이 되니까 네. 그런 변화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비슷한 어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모의 존재잖아요.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신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 세대 때의 부모 자식의 관계와 지금 청년 세대의 부모 자식의 관계는 다를 수가 있다면 그 달라진 부모 자식의 관계가 고향이라는 개념이나 의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예.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시대 정서가 있었다면 옛날에 있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가족 갈등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어느 정도에서 중산층으로 잘 진입을 했으면 아이고 감사한다, 감사해야죠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이제 허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예.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옛날의 식으로 너 부모님한테 부모님 존경해라. 부모님을 이해해라,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제 그것도 충돌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나의 본거지. 그래서 뭔가 기회가 되면 여건이든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곳. 이렇게 만약에 설정이 된다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에 역귀성을 해요,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니네 뭔가 내려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올라갈게 해서 역귀성 현상이 언제부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측면에서 본다면 고향의 의미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뭉치는 정도의 의미가 거의 전부가 되니까 명절날 엮이서 그다음에 아마 뉴스 계속 나오겠죠. 공항에 지금 사람 엄청 몰려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향이 본거지가 맞아요. 아닌 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해외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서로 만나서 그냥 인사 나누는 네. 개념으로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명절에 만나는 거는 약간 의무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례를 지내야 되고 뭐 조상들을 모셔야 되는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오라고 강요하다가 자식들이 형편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올라갈게, 우리가 올라갈게, 역귀성, 귀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노스텔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명절 그렇죠. 때 오고 가는 것은 그건 노스텔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건 의무감, 그런 의무 어떤 행위. 그 가족들 간의 뭐 확인, 뭐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뭐 이런 어떤 절차적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그 귀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그 벤나 슐링크라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머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귀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다가 망했어 또는 잘 안 됐어. 그럼 다시 출발이 안 돼요. 그 패배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있기 마련인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쉬면서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면서 충분히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고향. 그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 그곳이 고향. 뭐 이렇게. 근데 요즘 이제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 경험은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도 이제 보령인데 2년 전 가면 고향을 갔어요. 간만에.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고향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한참을 안 가다가 갔는데 제가 고향 마을에 갔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제가 살던 집이 없어졌어요. 확 밀어버리고 누군가 이제 거의 집을 져서 흔적이 전혀 없어져 사라져버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읍내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서 한 15분, 20분을 걸어서 저희는 이제 산 동네에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저 어릴 때 새마을이라고 부르던 조그만 어떤 그 가게도 있고 한 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말 그대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옛날에 한밭집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러니까 보면 담벼락 이런 게 이제 거의 한 뭐 기울어진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걸 보면서 받는 느낌이 아, 고향에 왔다.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영상 이런 것들이 막 새록새록 다시 나오면서 뭔가 평안하다, 안온하다, 푸근하다가 아니에요. 황폐해진 거를 보면서 오는 어떤 아주 불편한 느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비단 저만의 지금 경험일까라는 생각은 아닐 거 아닙니까?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에서 여론과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와 이러니까 국토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 서울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면서 정책이 시작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은 황폐해진 내 고향을 보면서 여기 남을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여기 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수도권 집중화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한 50년 사이에 수도권 인구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 버리면서 한 1970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 인구가 30%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51%가 되었으니까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은 더 급속도로 황폐화가 되는.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향마을이 밀고 거기다가 만약에 막 요즘 흔히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빌딩에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만약에 내 고향마을에. 그랬으면 나는 느낌이 뭐였을까? 그것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는 같아요. 황폐함을 느꼈지만 이제 상실감이 그러니까요. 직접적 상실감으로 전환되겠죠. 그러니까 고향은 그러면 없어져버린 어떤 형태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사실은 중의적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떨 때는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좀 발전된 모습이 되어 있기를 바라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복합적인 복합적일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들고요. 복잡한 것 제가 같아요.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방에는 주로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분한테 다 되물었어요. 누가 사는데 그랬더니 지방에는요. 요즘 지방에는 공무원하고 농협직원밖에 안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공무원하고 농협직원은 그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득세하고 그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년까지 하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잘난 친구들은 다 고향을 떠나고 중위권 정도, 중상위권 정도 유지했던 우리는 구급 공무원 시험 봐서 여기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잘나고 수재급 뭐 1등 이런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중간급밖에 안 됐던 우리가 유지에 뭐 지역에서 뭐 나름대로 뭐 좀 힘쓰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공무원과 농협 직원밖에 없어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세대가 달라지면서 고향의 의미가 달라졌다면 고향의 의미를 정서적 태반 만약 이런 걸로 규정을 한다면 고향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의미가 조금 그러니까 흐려졌을 청년 세대에게 그러면 고향이라고는 말고 다른 어떤 정서적 태반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즘은 어떤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서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가상의 현실이라든가 혹은 가상현실. 예, 예. 야. 아니 그 가상현실 안에서의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청년들 중에 뭐 경찰과 도둑놀이 뭐 이런 경찰놀이라면서 막 그 번개로 모아가지고 그래요? 누구 경찰하고 누구 도둑하면서 그런 걸 하고 논대요. 근데 그런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어렸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동심 같은 것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한 30년 후에는 제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고향의 의미도 한 세대가 지나면 네. 이제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문학 작품이라든가 드라마에서 와 뭐 옛날 고향의 맛이다, 고향 생각나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그 고향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 심리학 책에서 그걸 봤는데 지금 그 개념 용어를 잃어버렸는데 과거의 추억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람 심리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억 속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고통이었을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반추해보고 추억을 하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심리를 뭐 심리학 무슨 용어를 하여간 있던데 뭐 지금 그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향에 대해서 뭔가 자꾸 아련한 뭔가를 느끼는 것은 그런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신앙민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집단적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경우요. 뭐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사실은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뭐 고향이 없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디아스포라 문학 내지는 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뭐 이런 그런 책들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작품들을 요즘엔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학들이 좀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책을 읽는 게 게을러서 그랬는지 그런 작품을 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추억인 거지. 과거 내가 살았던 그 지역의 특성과 연결되어서 그 과거의 추억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이제 많이 변화가 그렇죠.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고향은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지금 그 고향이라는 테마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면 팔릴까요? 조금 고리타분하고 이제 평론가들이 뭐 신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파적이다. 네네. 아니 저는 그래도 인상 깊은 영화 하나 있어요. 그 심리적 정서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잘 표현한 저는 영화가 박하사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꽤된 영어잖아요. 네, 그죠. 그 뭐냐면 그 기차 나 돌아갈래. 선로 그렇죠. 나 네. 돌아갈래. 이게 도연명의 기골회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 돌아가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배우가 기차역에서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갔냐면 순수했던 시절, 야학을 다니고 공장 여공들과 같이 어울리고 첫사랑을 꿈꿨던 지금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죠? 예, 변화된 자기 자신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그 영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만들어서 참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수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옅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변주되면서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럴 거라고 동의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명절 되면 이 얘기를 꼭 정치권에서 하니까 한번 두 분 견해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명절만 되면 여론 대목이 열린다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은 하든 뭐든지 간에 이벤트를 하고 이슈를 만들어낸다. 왜? 명절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거의 등식처럼 언론도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끔 회의적인 게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명절에서 여론시장이라는 게 보통 이런 그림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자식이 내려와요. 자식이 내려오면 가족 친지가 모인 상태에서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술잔 한번 날아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동창회를 가요. 동창회를 가서 막 하다가 이제 멱살잡이 한번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보가 교환되고 정치적 입장이 교환되고 하면서 거기서는 여론이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냐? 아니죠. 네. 그런 장면이 연출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근데 명절 때 식구들이 만나 금기어 같은 게 있어요. 오히려 정치 얘기 하지 말기, 그러니까요. 시집 갔냐 장가 갔냐 물어보지 않기, 뭐 이런 거 금기어 중에 하나죠. 정치. 근데 과거에도 그 밥상머리 여론을 뭐 경청했습니다. 뭐 정치인들 중에 뭐 제대로 말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과제가 명절날 그 밥상머리 오가는 대화를 녹취를 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하라는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오, 역시 사회학과다. 네, 정치적 의견이 가설이 뭐냐면 그 다들 즐겁게 모였으니까 정치적 의견이 균등하게 토론이 되던가 거기에서 밥상머리 민심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분석을 했는데 절대로 그냥 아주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쏟아지는 예. 정치적 의견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은 어떻게 보면 집안의 서열, 가족관계, 권력 이런 것들이 유지된 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의외로 또 안 싸우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걸 주목을 하지만 뭐 여기 와서 뭘 싸워. 그러니까 의견이 교집합이 안 생기고 한 네. 사람은 일방적으로 계속 말하면서 너 아직도 데모하고 다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민심이라고 청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고향에 가면 아직도 커뮤니티가 살아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데 커뮤니티가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심지어 가족 안에서 이게 살아있지가 않은 거죠. 정치인들이 바보들이죠, 바보들. 정치인들 뭐 시민들 만난다, 민생 현장 간다고 시장통 가잖아요. 예. 진짜 민생을 보려면 시장통에 재래시장이 아니라 마트나 이런 데 가야죠. 사람들 많이 간대. 요즘 재래시장에 손님도 거의 없고 상인들 좀 만나는 건데 뭐 그런 꼭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물론 동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명절 때 되면 전철역에 기차역에 나와서 뭐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귀성객들 보면 짜증나요. 길만 막고 있고 괜히 카메라 들이대면 비칠까 염려되기도 하고 오히려 민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밥상머리에 가서 그 인사 깍듯하게 하면 자기 얘기를 좀 좋게 할까?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관성화된 거예요. 이때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냥 그 어떤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성과가 있을 거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분석한 게 아니라 뭐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명절에는 당연히 여기 나와서 인사해야 되고 뭐 민생을 알아보려면 재래시장 가봐야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서문시장 상인들은 제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막 야유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 이제 예. 우리가 고향의 커뮤니티 이런 거에 대한 의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뭐 도시의 익명성이라는 걸 처음에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배우죠. 뭐 옆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익명성이 도시의 어마어마한 동력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죠. 이 지점에서 사실상 모른 척 해줘야 되는 문화가 과거에는 너무 없었고 일부러 아는 척을 하고 너무너무 끈적하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익명성이 지니고 있는 단점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익명성이 낫다. 차라리 서로 좀 모르고 별로 안 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내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과거형 도시의 그 과거형 공동체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또 제가 오랫동안 만난 노숙인들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좀 어리석은 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일자리도 많은데 서울에서 이렇게 노숙하지 말고 시골에서 일하면 될 거 아니냐.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시골은 배타성이 강해서 외지인들 안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노숙인 가서 더더군다나 땅 사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노숙하는 사람이 내려왔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받아줄 리가 없고요.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는 맞습니다.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는 써도 그러니까 노숙인 받아주지 않고요. 도시공학적으로 보면 도시를 제일 먼저 떠나는 순서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부터 먼저 떠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가서 전원주택 짓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도시에 머물지 않아도 생계에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먼저 떠날 수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왜 도시에 남아있냐? 도시의 익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서 구걸하고 그러면 바로 거지라고 부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 역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좀 좀 어두서러 살겠다 하는 것들이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 또 기억 못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인구 속에서 익명성이 유지된 채 노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익명성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 얘기 저희 그러니까 동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 얘기를 하니까 요즘처럼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태에서는 특히나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 입장 다르다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텃밭에 가서 다른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그거는 바보가 아니어서 다 아는 거잖아요. 정서적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아는 것이니까 오히려 말을 자제를 하는 것인데 그잖아요. 그러면 설령 커뮤니티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정서적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한 상태에서는 그거는 동질의 어떤 여론만 그냥 확인할 뿐이고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입장이 섞여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도출해낸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전에 그 어떤 선거 관련 책에 보니까 지금 현재 광역지자체 17개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중에서 GRDP 지역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 어딘지를 분석해 보니까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이에요.
여기 특성이 뭐니까 거기는 누굴 꽂아도 정치적 그쪽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주는 거예요. 정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도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또 뽑아주는데 광주 전남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을 발전을 저해하고 그 사람들 정치인들 또 거기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강남에 살다가 선거 때만 내려와서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성을 따지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그런 정치 풍토는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비록 어떤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더라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람들의 뇌리와 가슴 속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의미가 과거에 국한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뭐 설사 그게 어떤 먹거리에 불과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예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예전에 조금 뭔가 이해관계 없이 좋아했던 것 이런 의미로는 계속 소환될 것이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영원히 향수라는 감정은 없어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설 명절입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설 특집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